자, 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네, 오늘 11회 문제죠. 이제 7, 8월 일종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9월이잖아요. 9월이고 대충 여러분 이제 언제쯤 시험 보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2, 3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만큼 9월 과정에서도 저와 함께 좋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교육학 시험장에서도 교육학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1회 문제를 함께 보시죠. 11회 문제를 보면 일단 A 교사와 이제 영희가 나오고요, 경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의 어떤 이 학교 조직의 수업과 관련된 이제 학교 조직의 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글감을 잘 연결하셔서 이제 답안을 구성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A 교사의 어떤 수업 장면을 이제 설명한, 묘사한 글이에요. A 교사가 개별화 수업, 이제 IPI라고 많이들 하죠. 그 개별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죠? 일단은 뭘 했어요? 배치 검사고요. 일단 강의를 했고요. 애들한테 그 학업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충해서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보충 수업을 해줬어요. 그리고 배치 검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배치 검사의 결과를 활용해서 각각의 학생들의 어떤 출발해야 하는 그 스테이지, 그런 것들, 그 난이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줬죠. 그리고 처방을 결정하고 이후에 개별 학습을 진행했다. 아주 뭐 열정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개별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훌륭하게도 학습 진도를 수시로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점검을 했을 때 어떤 검사 기준이 있는데 그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전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학습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다른 처방을 받아서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지금 하는 수업이 이제 개별화 수업 모형 중에 어떤 걸 쓰고 있는 건가요? 그죠? 개별 처방식 수업을 쓰고 있죠. 개별 처방식 수업. 이제 이 개별 처방식 수업을 이제 IPI라고 많이 하는데요. 자, 이 IPI를 썼어요. 개별 처방식 수업을. 그런데 개별 처방 교수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개별 처방 수업을 썼는데 뭔가 잘못됐대요.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죠. 자,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찾으시고 그 잘못된 부분이 왜 됐다고 여러분이 골랐는지 그 근거를 2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요? 개별 처방식 수업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개별 처방식 수업. 다른 개별화 수업과는 좀 구분되는 점이 있어요.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맨 처음에 이 선생님이 뭐 했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충해야 될 내용을 보충 수업을 해줬죠. 강의를 해줬어요. 이게 나쁜 행동이 아니죠. 그 어떤 교사로서의 행동으로 본다면 나쁜 행동이 아니죠. 귀찮잖아요, 사실. 그냥 한번 수업하고 말지. 또 보충 수업까지 해줬다는 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인데, 다만 개별 처방식 수업, 그 개별 처방식 수업을 적용했다고 했을 때는 이게 잘못된 행동이죠. 자, 그러면 근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 처방식 수업이 뭐예요? 일단 수업 체제 중에 하나죠. 개별화 수업 체제 중에 하나예요. 개별화 수업 모형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교수를 학습자의 개인 특성에 적용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개별화 수업 모형들이 다 비슷해요. 교수를 학습자의 특성에 적응시키고자 하죠. 왜냐하면 학습자의 개인 특성은 변화시키기가 별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아이들한테 맞추는 게 낫지 아이들을 수업에 맞추는 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옷을 사람에 맞춰야지
사람의 옷에 물론 살을 찌워서 맞춘다거나 빼서 맞춘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옷을 나한테 맞추는 게 낫죠.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특성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고 학습 자료나 뭐 이런 것들 맞게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훨씬 학습 효율이 올라갈 수가 있죠. 학습 효과성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고려해야 되는 학습자의 어떤 개인차 변인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학습량이 있죠. 학습량.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대한 학습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간이 아니죠.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이가 습득하는 학습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속도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교수 매체의 어떤 선호, 교수 매체에 대한 선호 이런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 종이 프린트로 나눠주는 학습지 같은 걸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그림 많이 나와 있는 거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요즘에 상당히 걱정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멀티미디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유튜브 안 보는 아이들이 없죠. 저도 이제 보니까 뭐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유튜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일견어휘라는 게 있어요. 일견어휘. 이게 뭐냐면 sight words라고 그래가지고 영어 교육과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 번 보고 딱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 많아야지 독해력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보고 뜻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이 뜻이 어떻게 이 문맥 속에서 적용이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어휘들 같은 경우에는 독해 속도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줘요. 여러분 이제 어려운 글을 읽다 보면은 그 어휘들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찾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견어휘라는 거는 보자마자 뜻을 그 해석을 하지 않아도 원래부터 아는 단어니까 뜻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니까 해석을 그냥 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독해력이나 독해 속도가 이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독서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너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는 게 이제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되니까 좀 많이들 걱정을 하죠.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선호하는 교수 매체 같은 것들이 이제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개인차 변인을 이제 수업과 연동시키려고 하는데 개별 처방식 수업에서는 수업을 개인차 변인에 대입을 한다 그랬죠. 수업을 변형시켜서 개인차 변인이 맞는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개별화 수업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개별 처방식 수업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은 평가, 그렇죠? 평가 다음에 진단이랑 처방과 평가 이 단계를 진단 그리고 처방 그리고 평가 이 세 가지 단계를 계속 무한히 돌아요. 무한히 거의 무한하게 돕니다. 물론 절차는 조금 더 세분화가 되는데 계속해요. 계속 검사하고 이해했나 하고 검사하고 이해했나 알아보고 또 검사해서 이해했나 알아보고 이걸 계속합니다. 이게 바로 개별 처방식 교수의 어떤 개별 처방식 수업의 특징이에요. 이게 검사를 계속 반복한다. 검사와 처방을 계속 반복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느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론상 그리고 이제 목적상 교육 철학상 IPI는 완전 학습을 목표로 해요. 완전 학습을. 모든 아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도를 다 획득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처방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냥 대충 주고 말겠죠. 근데 모든 아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도를 다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방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난이도도 조절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도도 막 바꿔보고. 이게 바로 이제 개별 처방식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개별화 수업 모형 중에는 완전 학습을 목표로 하지 않는 모형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개별화 수업 모형 중에서도 개별 처방식 수업이라는 거는 완전 학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수업 모형이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처방과 진단과 평가, 진단과 처방, 평가 이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단계로도 볼 수 있어요.
처방을 해주고, 교육적 처방을 해주고, 시험 보고, 교육적 처방을 해주고, 또 시험 보고. 시험 보고가 이제 지필고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수행평가라든가, 선생님이 이제 평소에 수업 시간에 하는 발문 같은 것도 전부 질문의 그 평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평가와 처방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거를 이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A 교사가 사용했던 교수 전략 중에 이제 잘못됐던 게, 맨 처음에 이제 보충 수업을 해줬다 그러는데, 이거가 잘못된 거죠. 이게 왜 잘못되었냐 하면은, 일단 시작하는 지점에서 배치 검사를 해야 돼요. 배치 검사. 배치 검사, 사전 검사, 뭐 진도 확인 검사, 그리고 사후 검사.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일괄적인 수업, 보충 수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충 수업이 들어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개별 처방식 수업에서 그 교사는 이런 일괄적인 수업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는 보조교사랑 컴퓨터가 합니다. 아시겠죠? 학생의 어떤 자율적인 학습과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그 컴퓨터 학습, 컴퓨터로 이제 제공이 되는 학습 교재들 같은 거, 그리고 보조교사가 이제 그런 강의 내용 같은 거를 전달을 하지, 선생님은 계속 개별 학생에 대한 처방에만 신경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선생님이 지금 아주 좋은 마음에서 아이들에게 일괄적으로 보충 수업을 해줬으나 IPI와는 맞지 않는다. 아시겠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IPI 같은 경우는 이제 단원을 학습, 자기의 학습 속도라든가 학습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뭐 선수 학습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 나뉘어져 있는 단원들이 있는데, 학습 과제가 거의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학습 과제들이 굉장히 계열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첫 번째 학습 과제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뭐 중간 단계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학습 자료를 이제 좀 살펴보시면 IPI라 그래서 Individually Prescribed Instruction, 이 Prescribed가 이제 처방을 받았다 이거죠. Prescription이 처방전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걸 잠깐 훑어보자면, 일단은 스키너가 주장했던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와 프로그램 학습법 있죠. PI. 그 두 개를 적절히 적용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까지 쭉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쭉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교사의 역할이라고 나옵니다. 교사의 역할. 여기 보시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의사결정자라고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IPI 어떤 수업 모형을 제시를 하고 실제 수업 장면을 여러분께 지문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교사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이런 거 지금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장면을 안 주고 IPI 개별 처방식 수업에서 이상적인 교사상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적인 교사상 이렇게 하면 철학 문제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철학 문제인가 하고 교육 철학을 막 생각을 해요. 근데 답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교육 철학에는 IPI를 다루지 않거든요. 이거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사의 역할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의사결정자라는 거, 요즘 이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계의 어떤 지배적인 이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역할을 조력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다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CMI 사용한다 그랬죠. 컴퓨터로 수업을 제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수업은 이제 이 컴퓨터로 제공되는 그런 수업 내용과 그 위에 나오는 보조교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학습 내용을 제공을 한다. 이런 점이 좀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절차가 여기 보시면 배치 검사, 사전 검사, 진도 확인 검사, 사후 검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이렇게 검사를 계속해요. 검사를 계속합니다. 끊임없이 검사를 반복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처방을 내려주죠. 자, 그러면 검사를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평가 영역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검사가 평가죠. 그래서 배치 검사가 이제 정치 검사라고도 합니다. 정치 검사 하니까 왠지 그 정치와 검사를 합한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정치라는 거는, 여기서 정치라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정치가 할 때 그 정치가 아니라 어떤 자리를 찾아준다는 뜻의 정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배치를 할지를 결정하는 검사가 바로 이 정치 검사예요. 여러분, 이 정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을 하시면 공부가 잘 되신 분이고, 이걸 기억을 잘 못 하시겠다 그러면 아직 공부가 조금 덜 되신 분이고.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상담영에서 나왔어요. 상담에 정치가 나옵니다. 정치. 인간 중심 상담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정치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기 초에 진단평가 실시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진단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상중하 반으로 나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준비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검사가 정착 검사라고 해요. 정착 검사라고도 합니다. 정착 검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원을 이제 학습 단원을 결정을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습 단원별로 이제 학습 목표가 여러 개가 있죠. 그 학습 목표에 얼마나 잘 도달했느냐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를 실시를 해요. 왜 그러냐?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prerequisites라고 하는 그런 선행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행 지식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를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이걸 배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전 검사에서 필요한 선수학습 지식을 잘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걸 먼저 배우고 와야겠죠. 그렇죠? 도달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현재 이제 수업 목표를 결정된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미숙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다시 보충학습을 실시해 줍니다. 근데 이걸 A 선생님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A 선생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체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을 다 줘버렸죠.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IPI의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진도 확인 검사라는 걸 거칩니다. 이게 세 번째 검사예요. 이게 이제 앞 단계의 어떤 학습이 끝나면 실시를 해요. 어떤 교육 과정을 끝내고 나면 작은 단위라고 하더라도 앞 단계를 끝내면 이걸 받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느냐, 통과를 못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학습 목표로 진전할 것인가, 아니면 재학습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나뉘게 돼요. 그러면 이런 단계를 다 거쳤으면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사후 검사죠, 사후 검사. 그래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합니다, 이거는.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럼 그 앞에 세 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수시로 계속해요. 수시로 계속하고, 이제 단원이 다 끝났다 하면은 이걸 하는 거예요. 사후 검사를. 그래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걸 실시를 하고요. 성취 수준, 이 단원 학습을 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과제, 새로운 학습 과제, 이 학습이라는 게 끝이 없죠. 여러분은 끝없이 배우시고 사는 그런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것처럼 아이들도 끝이 없죠. 배움의 끝은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 과제를 부여를 받게 돼요. 학교를 졸업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학교 내에서는 이제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정해진 교육 과정을 따라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습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 학습 과제를 학습하기 위해서 충분히 네가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는가, 그거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도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아무튼 이때 이제 사후검사 같은 경우에 대체로 이제 85% 이상,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맞으면 통과. 안 되면 이제 다시 학습하거나 아니면 이제 처방을 좀 바꿔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처방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사후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사전검사를 받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IPI를 했죠. 개별 처방 교수법이에요. 개별 처방식 수업이라고도 하고 개별 처방 수업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개별 지도 교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 지도 교수법. 이거는 IG입니다. IG. Individually Guided Education. 이게 개별 처방식 교수랑 굉장히 비슷해요. 개별 처방식 교수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충 보시면 IPI를 써야 되는 부분에다가 이 개별 지도 교수법을 쓰고, 개별 지도 교수법을 써야 되는 데다가 IPI를 쓰고,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개별 지도 교수법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 가겠어요. 이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꼭 이제 어떤 구별 포인트가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개별 지도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IPI랑 좀 다르게, 일단 무학년제입니다. 무학년제. 무학년제를 실시를 해요. 그게 이제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그리고 학습이 종료되었을 때 당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완전 성취 여부를 검사를 해요. 이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진단, 처방,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일단은 이제 IG는 무학년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개별 학생의 어떤 사전 성취 수준이라든가 학습의 유형이라든가 동기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두고 진단을 하고요.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부분 IP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정치검사, 배치검사라고 하죠. 배치검사 또는 정치검사와 사전 검사를 통해서 이걸 계속을 확인을 하는데, 그거랑 다르게, 일단은 이제 지필평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사가 이제 관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도구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IPI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학습 동기 수준까지도 이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의 진행 방식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IGE 같은 경우에는 팀 티칭이 기본 틀입니다. 팀 티칭. 그러면 IPI는 어떻게 돼요? IPI는 그렇게 팀 티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다른 선생님은 없나요? 다른 선생님이 있습니다. 보조교사가 있는데요. 보조교사는 말 그대로 보조교사입니다. 보조교사. 일단 IGE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복수의 교사가 이제 교수를 하는 데 비해서 IPI는 보조교사가 한두 명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동기 수준 이런 거에도 좀 주목을 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개별 처방식 교수의 특징은 이제 검사를 여러 가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개별 지도교수법은 그거랑 좀 다릅니다. 수업 절차를 한번 보시겠어요? 수업 절차가 이제 교육 목표 진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구별을 지어서 습득 가능한 목표의 범위를 일단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취 수준이라든가 학습 양식이라든가 동기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죠. 동기 수준을 평가하는 게 좀 신기한 거예요. 공부를 할 마음이 진짜 있는 건지. 그렇게 이제 동기에 대한 어떤 강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 학생들의 어떤 수업 목표, 그 능력에 따른 그걸 결정을 하고 이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 실행을 하고요. 적용을 하고, 그리고 초기의 목표를 초기에 결정을 했던 교육 목표를 달성을 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습득한 경우는 일단 요거는 끝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교육 목표로 넘어가고, 미달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학습을 거친 다음에 성취 수준이라든가 학습 양식이라든가 동기 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아니면 저번에 평가가 잘못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목표, 맨 처음에 이제 교육이 시작하기 전에 진술했던 전체적인 교육 목표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달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음 목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1번은 이런 거를 이제 쓰시면 됐죠.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2번은 영희가 이제 문제가 있네요, 뭔가. 영희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A 교사가 사용한 어떤 기법이 있나 봐요. 그 기법의 명칭을 쓰고요. 그리고 정의를 쓰고 절차까지 쓰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영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영희는 대체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죠. 사실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깨우다가 지쳐서 선생님도 안 깨우고 이제 아이는 자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게 예전에는 이제 때려서 깨웠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때리셨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경우가 없죠. 아예 없습니다. 아예. 때리시면은 선생님이 감옥에 가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영희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먼저 이제 B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영희의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려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잠을 안 자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먼저 첫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행동을 변화를 시키고 싶어 합니다. B 선생님은.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여러 단계의 행동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영희가 각 단계에서의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한 강화물을 제공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게 바로 행동 형성 또는 행동 조형이라고 합니다. 쉐이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행동 형성 또는 행동 조형, 행동 형성 이렇게 쓰시면 이제 되는 거였죠. 그 명칭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정의를 쓰셔야죠. 이게 어떤 거예요? 행동 형성이 뭡니까? 이거는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의 바탕을 두고 아이들에게 강화물을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심리 기법,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단계를 쓰셔야 돼요. 단계. 그러면 어떤 단계를 이제 여러 단계 행동 목표를 정하고 이제 이런 거 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지금 여기서 쓰는 그런 단계가 아니죠. 여기서 쓰는 단계는 전체적인 이 행동 조형이라는 어떤 심리 도구의 절차를 쓰는 거지, 여기서 여러 단계의 행동 목표를 정하고 요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 행동 선정입니다. 행동 선정 단계. 이게 행동을 정의하는 단계예요. 어떤 행동이 과잉 행동인가? 과잉 행동이라는 거는 좋은 행동을 과잉 행동이라고 안 하겠죠. 나쁜 행동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아시죠? 왜냐하면 학창 생활을 다 겪어봤으니까. 여러분이 뭐 항상 이렇게 준법 정신에 투철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오시진 않았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똑같죠. 모두 다 규칙을 잘 지키고, 그렇죠. 뭐 학생으로서의 어떤 모범에 해당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된 행동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너무 지나치면 뭐다? 과잉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과소 행동은 뭘까요? 과소 행동은 너무 적은 겁니다. 너무 적은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행동인데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행동인데 그게 출현하는 빈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이제 과소 행동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과소 행동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런 친구들 뭐 가방을 좀 들어준다든가, 아파서 이제 며칠 학교를 못 나온 친구가 있으면 대신 이제 학습지라든가 숙제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뭐 알림장 같은 거, 초등학생 같은 경우 알림장 쓰죠. 그걸 알림장을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 그 가정통신문 이런 걸 좀 갖다 준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행동이 이제 좋은 행동들인데 과소 행동, 이게 너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주는 게 쉐이핑인데, 일단은 뭐가 과소행동인지를 정의를 먼저 해야, 규정을 지어야 과소행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소행동이 어떤 행동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손행동.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행동인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학교에 와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교과서를 펴놓고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행동 있죠. 이런 행동 좋은 행동이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결손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먼저 선정을 한다는 게, 각각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 행동, 과소 행동, 결손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땡땡 해가지고 어떤 행동이 여기 들어가는지 선정을 해서 여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게 이제 행동 선정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저선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기저선 확인. 기저선이 뭐예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베이스라인의 뜻이 뭐냐면요, 기초선이라고도 합니다. 베이스라인은 일상적인 조건에서, 특수한 조건이 아니라, 예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조건에서 목표하는 행동이 출현하는 또는 나타나는 빈도를 이 기저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기저선의 어떤 측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로 행동 수정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목표하는 행동의 빈도를 측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하는 행동이 과잉 행동인지 과수 행동과 같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아예 나타나지 않는지 이미 다 이제 선생님이 알았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빈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목표하는 행동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행동 수정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요. 이 행동 수정 계획 수립 단계가 조금 이제 세분화돼서 요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강화물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눕니다. 그리고 배열을 해요. 뭐를 더 먼저 달성을 해야 하는 행동인지 이런 걸 이제 구분을 이렇게 딱 지어놓죠. 예를 들어서 1번 수업 시간에 코를 파지 않는다. 엄지손가락으로 안 판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하면 이제 중지, 새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작은 단위로 나뉘어 놓고 그리고 이제 배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 강화를 합니다. 연속 강화. 여러분 강화가 조작적 조건화에서 강화물 이제 사용 계획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교육심리 떠올려 보시죠. 그러면 강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일단 연속 강화가 있고요. 그리고 간헐 강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간헐 강화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간헐 강화만. 왜냐? 간헐 강화는 네 가지 종류가 있죠. 크게 나눠서. 그 FR, FI, FR, FV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강화가 연속 강화가 있어요. 연속 강화.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걸 왜 해요? 그러면 간헐 강화도 효과가 좋다면서요. 그런데 연속 강화를 왜 해요? 연속 강화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연속 강화 계획에 따라서 맨 처음에 소단위의 목표 행동에 접근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를 해주는 게 이유가 조건화 형성을 하기 전에 일단 행동을 해야 조건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유인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강화물을 주면서 표적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일단 행동을 하겠죠. 그겁니다. 그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할 때마다 준다. 할 때마다 준다. 기쁘다. 더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거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실험 처치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실험 처치를 시작하는데 요게 왜 아까 그럼 강화는 실험 처치가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분들이 계신데요. 이 연속 강화는 실제로 조건화 이루어지기 우리가 진짜 실제로 여기서 적용하는 조건화는 조작적 조건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조작적 조건화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할 때마다 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강력한 효과를 위해서는 이 실험 처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실험 처치 단계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차별 강화, 그리고 변동 강화, 그리고 간헐 강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제 강화물을 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요 세 가지는 거의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내용을 한번 보고 가시죠. 차별 강화는 뭐예요? 차별 강화. 소단위로 구별된 어떤 각각의 목표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 행동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차별 강화냐면요. 그 행동을 할 때랑 안 할 때를 구별 지어주는 거, 차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차별 강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 행동이 이제 완전히 강화되는 거예요. 어떤 목표 행동에 대해서 강화물을 계속 제공해가지고 이 목표 행동을 이제 완전히 몸에 익었어요. 그러면 요 다음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목표 행동에 가까워지도록 해주는 그거를 이제 차별 강화라고 합니다. 차별 강화. 그 다음에 변동 강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변동 강화 계획에 따라서 목표 행동을 이제 했을 때 강화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 강화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그 variabl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차별 강화를 통해서 일단 어떤 목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변동 강화를 통해서 약간 더 이제 그 강화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좀 더 애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화 행동이 어떤 행동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강화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거 좀 이따 얘기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이제 간헐 강화인데요. 세 번째 간헐 강화인데 이거는 때때로
불규칙적으로 주어지는 무조건 자극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 행동 조형에서 사용되는 간헐 강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화가 이제 사실은 변동 강화 단계에서 조건화가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서 조건화는 이미 완료가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강화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조건화가 기껏 됐는데 그게 소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소거될 수 있거나 또 제지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제지현상이 뭐예요? 했다가 이제 원래 줬다가 뺏는 거 다 싫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마다 강화물을 주다가 좀 더 뚱하게 주다가 이제 아예 안 주네? 나를 갖고 놀았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줬다가 뺏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지 효과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줬다가 뺏으면 제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히려 강화가 이루어지기 전 수준보다도 더 형편없는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거라든가 제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끔 가다가 먹이는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간헐 강화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화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조건화가 부정적인 현상을 거쳐서 아예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오히려 더 이제 반동으로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변동 비율이 있고요. 변동 간격이 있고, 그리고 고정 비율이 있고, 고정 간격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이 들었던 게 이제 변동 비율일 거예요. 변동 간격도 있는데 변동 비율이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도박 같은 것이 변동 비율에 들어가고 변동 간격 강화 같은 것이 이제 낚시에 들어갑니다. 낚시. 낚시가 이제 확실히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고정 비율 강화랑 고정 간격 강화보다는 강해요. 그게 이제 낚시는 저도 이제 종종 가는데 낚시를 할 때 그 손맛이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낚시꾼들이 손맛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말 중독성이 있어요. 저는 뭐 자주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심각하게 빠지지는 않아 있는데 가끔 가다가 하러 가자 그러면 별일 없으면 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재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이것보다도 도박이 훨씬 더 이게 변동 비율 강화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박은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도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종을 안 하는 게 제일 이제 현명한 행동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행동 조형의 단계까지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제 제가 큰 제목 수준으로는 일단은 그 행동 선정 단계, 그리고 행동 기저선 확인 단계, 그리고 행동 수정 계획 수립 단계, 그리고 실험 처치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럴 경우는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행동 수정 계획을 이제 예전 임용고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런 거 물어보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 이제 알아두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행동 조형, 쉐이핑에 대해서 이제 좀 다뤄봤어요. 자, 3번 문제로 가시죠. 3번 문제. 3번 문제는 뭐예요? 3번 문제는 경화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이르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경화는 뭐 또 문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어서 학습을 잘 못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경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일단은 경화는 하나의 화면에 여러 학습 내용이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습 내용을 더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을 그냥 쓰겠어요. 이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왜냐면 이제 여러분도 다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다 빔 프로젝터를 쓰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글이 쭉쭉쭉쭉 있고 여기 이제 도형 같은 게 나온다고 해봐요. 이 도형 같은 게 나오면 이거랑 같이 요 글이랑 이 그림이랑 같이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한참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것만 보고 하니까 이 두 개가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학습 효율이 너무 떨어지죠. 여기 먼저 보고 또 여기 보고 여기 먼저 보고 여기 보고 이걸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인데 경화는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자료가 사진인 경우에 비해서
그림으로 간략하게 제공된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 배경화면에 지금 샐러드가 보이잖아요. 샐러드가 보이는데 이런 사진을 준 게 아니라 이런 아이콘을 줬다는 거죠. 이런. 그러면 이렇게 실물로 보이는 거는 이해를 그래도 하는데 이렇게 추상화된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C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좀 더 천천히 이제 수업 내용을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한 시간에 나가야 되는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다다닥 이렇게 속사포처럼 쏘아내는 게 아니라 학습 내용을 좀 천천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넘어가는 그런 개별화 수업 같은 걸 제시를 했죠. 그리고 칠판이나 빔 프로젝터, 그림, 지도 등의 어떤 수업 보조물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질문을 자꾸 한 거죠. 발문을 해서 어떤 그 학습 내용에 대해서 다차원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질문을 통해서 그런 이제 효과를 노렸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니은 현상 있잖아요. 하나의 화면에 뭐 이렇게 쭉쭉 나온 거.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의 명칭이 뭘까요? 뭐예요? 이거죠. 인지부화 이론. 인지과부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인지과부하 이론. 왜냐하면 인지과부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다 있어요. 사실 인지부화에 대한 그 이론들을 보면은 어떠한 교육 과정이든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이든 무조건 인지부화는 있습니다. 무조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학습이라는 정도의, 우리가 학습이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수업이라면 무조건 인지부화는 항상 수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부화 이론은. 다만 그런 인지부화는 항상 있는데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인지부화가 과다하면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지부화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인지과부하 이론이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지과부하냐 인지부하냐 요거는 차이가 크게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부화가 뭔데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지부화가 뭔지 같이 살펴봅시다. 어떤 과제의 수행 장면에서 학습자의 인지체계가 경험하는 이제 부하, 이거를 인지부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지의 부하니까 인지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지부하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종류의 학습이든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무조건 인지부하는 항상 있어요. 항상. 왜냐? 인지부하가 그 인지과정에 걸리는 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지과정이 뭐예요? 인지과정. 인지과정 본질이 뭐죠? 인지과정. 너무 쉽게 생각하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지과정이라는 게 그냥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 여러분이 뇌를 이용을 해서 A는 B인가요? B는 C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그 정보를 처리하는 그 과정이죠. 그 모든 과정이 인지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뇌를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이 돼요. 이게 감정이랑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포감이라든가 이 공포감이 학습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걸로 밝혀져 있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무섭다거나 선생님이 공부를 안 하면 심하게 때리는 선생님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선생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이가 학습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치원, 요즘에 유아원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교사들이 막 아이들을 이렇게 막 학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유아기에 이제 유치원 이런 데서 이제 학대를 받는 건데 그런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신체적인 어떤 장애가 평생 이제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공포감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공포감이 뇌의 한쪽을 학습 내용에만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도 공부가 어려운데 공포감이 그 학습 내용,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 학습 내용이 이만큼이 공포감으로 이미 뒤덮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만큼을 전부 쓰는 아이랑 요만큼밖에 못 쓰는 아이랑 공부 누가 더 잘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만큼 쓰는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걔네는 그래서 그 학습하는 그 발달 과정에서 유아원, 유치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확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까지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들에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인지 자원의 양이
전체 요만큼이 이제 가용한 인지 용량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A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 용량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요만큼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그죠? 이게 이제 인지 용량이에요. 근데 A라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A라는 그 철수는 요만큼밖에 안 필요해요. 요만큼밖에. 그러면 인지 용량이 요만하니까 요만큼밖에 안 쓰니까 과제 해결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죠. 근데 영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희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용량이 필요하다고 해봐요. 이만큼. 그럼 인지 용량이 요만큼밖에 안 되죠. 영희가 갖고 있는 인지 용량은. 근데 이 학습과제 A라는 학습과제를 해결하려면 이만큼의 인지 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영희는. 그러면 여기 넣어보면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이 있어야 학습이 되는데 학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낮아진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쓰셔야 되는 것들이 인지부화 이론에서 가정하는 정보 저장소의 특성을 2가지 쓰라고 했어요. 정보 저장소.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2가지가 인지부화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정보 저장소의 특징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강사분이 있어요. 인지부화 이론을 일단은 단기 기억 이렇게 쓰는 분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 네, 틀렸죠. 단기 기억 아닙니다. 작동 기억이에요.